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영일 오빠. 자, 오늘 사실은 정말 귀한 분을 제가 모시고 여기 찾아왔죠, 사실은. 예. 우리가 사실은 감동적인 세 글자가 있죠. 어머니, 그 다음에 아버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최현덕. 예. 바로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일단 요즘에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신데. 네. 그 바닥 민심이 참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닥 민심이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첫째,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잖아요. 오,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이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네네.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엉망이 됐죠.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일 잘하니까 일단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습니다. 아니, 근데 또, 우리가, 예, 그렇죠. 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으니까 네.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높고요. 네네. 그래서 저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네. 남양주에도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결론은 지금 이제 바닥 민심은 최고에 올라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네. 또 제가 최씨 않습니까? 최씨네. 최씨. 예. 유일한 최씨 후보입니다. 최고이네. 최고. 자, 그렇다면 저는 또 진짜 궁금한데, 아니 행시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네. 거기다 수제자라고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정치에 입문을 왜 하신 거예요? 아니 부끄럽습니다. 네. 수재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수재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요. 네. 네. 행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네네. 약 25년 정도 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또 국제기구인 파리에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네. 또 경기도 경제실장 네네네. 남양주 부시장 등 온 두루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야. 근데 제가 이렇게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느끼는 점은 네. 행정으로서는 한계가 있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위직으로 올라가더라도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장관이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띠껍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근데 특히 남양주 부시장으로 일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시장이 정말 제대로 정신이 막힌 사람, 제대로 시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할 때 우리 시민들도 행복해지고 시 공직자들도 보람을 느끼구나 이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해서 정치에 뛰어든 거죠. 아니 실력도 있다 능력도 있다를 우리가 이미 알아요. 검증을 했고.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 내가 능력 있다. 자신감이. 아니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일을 많이 하셔갖고. 일이라는 게 경험이 그만큼 필요하시니까.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하는 게 아니라. 맞죠. 직접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만드는 그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실리콘밸리라고 말하는 그 테크노밸리도 성공을 시켜봤고 또 남양주의 그 어려운 도시 재생 업무도 해봤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일을 해보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살림 피게 만들고요. 또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일을 꼭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순간 옆에 들었는데 갑자기 살짝 뭉클한 게 아니 그 엄마 아버지 같은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의정부 남양주시를 위한 그런 마음을 직접 갖고 계시다는 게 순간적으로 제가 뭉클했습니다. 아니 공직자는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게 헌법 7조에 들어있는 문장이거든요. 항상 공무원 하면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왜 했냐면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무척 효자라고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모시고 지리산을 종주로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이제 2016년도 딱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농사꾼으로 시골에서 온몸 지게질, 썰애질, 쟁기질, 가래질, 호미질 이런 거로 하다가 이제 너무나 일을 많이 하셔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자 어머니가 상심이 크셨고요. 어머니 자신이 너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산을 좋아하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와 같이 지리산 한번 가보실래요? 근데 어머니는 사실 지리산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웬만한 산은 다 걸어보셨지만 지리산은 엄두를 안 내셨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가을에 어머니, 이모님 모시고 셋이서 지리산을 2박 3일 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2박 3일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걷는 모습, 그죠? 지리산에 가면 대피소가 있습니다. 장터목 대피소, 연하천 대피소 이런 데서 자고요. 이렇게 먹을 거는 이렇게 다 배낭에 싸가야 됩니다. 요즘에 지리산이 국립공원이라서 함부로 음식물 버릴 수도 없어서
음식 저희들이 제가 또 다 해먹고 또 짐 지고 가서 어머니랑 같이 보조 맞추고 해서 아니 어머니께서 아주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니, 요 사진이 금방 좀 사진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머니하고 이모님을 걷는 모습 이렇게 작가 정도 수준의 뒤에서 찍으신 네, 거예요? 같이 걸으면서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아침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마지막 날 새벽에 그 천왕봉에 올라가서 해돋이 보는 거. 이거는 사실 지리산 가신 분들도 해돋이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해돋이 함께 보면서 이렇게 걷고 또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막걸리 마시면서 화산주 딱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3일 동안 네, 2박 3일 동안 네, 산에서 이틀 밤 자면서 이렇게 걸었죠. 저도 그 태어나 처음으로 연기자 그 야인시대 박영로 선배랑 둘이서 태어나 처음으로 지리산을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봤다가 오색 계곡 올라왔어요. 지리산 말고 지리산 말고 저기 대청봉. 저희가 12시간 걸렸거든요, 왕복이요. 저 평생 두 번 다시 갈 데가 못 된다고 했는데, 와, 3일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지리산을 워낙 좋아해서 매년 여름에 1박 2일 또는 무박 종주를 하곤 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 평생 소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혼자 가시면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보다 나이 2살 어린 이모님과 같이 가시자 해가지고 두 분이 가시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는. 의지하시니까. 근데 그게 2박 3일을 그렇게 부모님하고 이모님 모시고 가기는 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당신들도 지금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와, 멋지시네. 야, 그때 아니었으면 못 갔다. 맞습니다. 그때 그때 추억. 그래서 그때 이제 다녀오고 나서 사진 모아서 사진집 만들어서 앨범 다 드렸죠. 저는 사실은 요걸 보고 아까 순간 너무 너무 멋진 게 이 다 하나하나 이거 직접 찍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찍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워낙 좋아서 제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기계가 알아서 다 찍어줍니다. 아니 그래도 각도를 본인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작가 수준 같은데.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작가로 나와요. 실제로 작가잖아요. 제 이름에서 그러니까 이미 작가시네요. 고위공직자로 계시면서 아니 박근혜 사실은 탄핵 때 이거 직접 앞으로 집회도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그 신분으로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많은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너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때 광화문하고 거리에서 보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참가했었냐. 막 자꾸만 저한테 어떤 분들이 막 물어보고 그래요. 당연하죠.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때 경기도청 소속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헌법 제7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권력자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헌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무가.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불의의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해야죠. 국정농단하고 있는 박근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그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좀 보시면 좀 풋풋하잖아요. 이거 포토샵 하시고. 아닙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얼굴이 좀 괜찮았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런데 이 보시면은 당시에 여기 서울역, 시의회. 그럴 때 이제 시위에 같이 참석해서 물론 이제 비공개로 가야 됐죠. 신분이 밝혀지면. 아니, 혼자 가신 거예요? 네, 사실. 와, 대단하시네. 가족들하고 같이 가고 싶었는데, 이제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갔고, 다행히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 계속 초심을 갖고 있는 거죠. 진짜네. 네, 진짜입니다. 당시 찍은 사진이고요. 뭐 저만 이렇게 마음을 못했겠습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근데 사실은 공직자 입장이잖아요. 사실. 일반인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자면 사실은 잘못되면 그게 하극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징계받을 수 있죠.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사실 처음 나갈 때는 겁이 났지만 근데 그런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광장에 나오니까 정말 수십만의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왔다. 바로 그 불의에는 싸워야 된다.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겠냐. 그렇게 했던 거죠. 아니 이게 정말 사실은 이제 고위공직자 일반 한국 공무원도 사실 힘든 일이고요. 사실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망가질 수 있고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일 그 정도의 어떤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로 대학 때 젊었을 때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배웠던 거죠. 그리고 또 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 말씀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온갖 고초, 목숨을 잃을 상황에 있었지만 맞습니다. 결국 끝내 이겨내시고 세계 인권 평화 지도자로서 노벨상도 받으셨잖아요. 저는 행동하는 양심, 심지어 대통령이 나중에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정할 수 없다면 담벼락을 보고 소리쳐라.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평생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라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같이 외쳐주고 등을 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저는 이게 교육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살면서 저희도 사실 하기 되게 힘든 일이고요. 네네. 저도 지금 이제 도로공사 쪽에서 어쨌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도 약간 징계 먹을까 그렇습니다. 네. 예. 공직자로 살아온다는 게 되게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쉽지가 하지만 공직자야말로 그 시대를 이끌어간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그게 보신주의로 흐르고 사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서야 됐던 것이고요. 그 나서는 원동력이 지금 10년 후에 저를 또 이렇게 더 크게 성장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남양주시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남양주시랑 지금 어떤 인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2017년에 남양주의 부시장으로 왔습니다. 남양주 부시장으로 전에는 경기도에서 경제실장을 했습니다. 흔히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는 그 도에서 인사기록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 경기도 경제실장을 하면서 지역으로 갈 기회가 생겼을 때 남양주 부시장을 선택을 했고요. 또 남양주에서 흔쾌히 받아줘서 왔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1년여간 남양주 부시장으로 시민들과 정말 즐겁게 일했고요.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기서 뼈를 묻고 여기서 정치하고 싶다. 왜냐하면 남양주 1년 동안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어디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를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애정을 갖고 남양주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누구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후보님께서 시장이 무조건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는 누구보다는 정치를 잘하실 것 같고 남양주 시민을 그만큼 더 돌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계속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잘한다고 인정한 거죠,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성남시장으로 8년 동안 하시고요. 또 경기도지사로 약 4년 동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무를 바닥부터 해서 다져오셨기 때문에 국가 일도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너무나 빠르게 적응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저 역시 남양주 부시장으로 일했고 그 전에는 또 중앙부처, 경기도청, 또 국제기구인 OECD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 스스로가 단련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탄탄하게 기초가 이미 다져져 있네요.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에서 뭐 정책위 부의장이라든가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이라든가 또 지금은 현재는 당대표 특보로 맡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당과 남양주 시민들 간의 소통 역할을 하니까 그 행정과 정치가 결합된 일종의 하이브리드형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아니 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현수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탐낸 행정관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 무슨 말인가요? 여기 앞에 현수막에 써 있더라고요. 어떤 인연 때문에 그런 걸 현수막에 썼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할 때 저는 경기도청에서 경제실장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실장이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판교 테크노밸리 업무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판교는 성남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신의 성남시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잘 되면 그 수익이 성남시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의 재정 상태가 좋은 겁니다. 거기서 그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일자리도 많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 경제시장이었던 저에게 성남 부시장으로 와서 함께 일하자라고 제안이 왔는데
저는 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경기도의 인사 문제가 꼬이면서 결국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계속 대통령께서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이제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대통령께서 영상으로 제게 말씀하신 거 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틀어드리겠습니다만 성남시 부시장으로 모시고 싶었는데 그때 그 아쉬움이 못했다. 그래도 앞으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가 보증한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되셨잖아요.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도지사 인수위원회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회 안전행정부가 간사를 했고요. 또 도지사가 또 7월달에 취임하자마자 저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아젠다가 공정한 경기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정의 밑바탕을 그리는 일을 같이 했죠. 그러면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연을 함께 있었고 또 함께 해왔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양주에서 지방선거에 나왔던 시장 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수십 명이 당시에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자였던 전해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아시고 그다음부터 제가 또 이재명 대통령 계속 지지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지사 인수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도의 공정경제위원회 일도 하면서 그 뒤로도 계속 인연을 쌓고 계속 또 대통령께서 나중에 비록 대통령 실패했지만 처음에 대선 후보로 나올 때 당대표로 나올 때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계속 같이 했던 거죠. 아니 이렇게 의리를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그렇지만 남자로서 이게 의리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걸 이게 의리를 지키겠다는 어떤 소신이 있었는데 확신이 있는 거 아니면 정말 좋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정치는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그죠. 의리가 되게 중요한데. 물론 조폭들도 의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익에 따른 의리인 거고요. 정치인은 신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전부입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다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신뢰했고요. 한결같이 그분이 온갖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잖아요. 맞죠. 또 그리고 온갖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탄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분은 전혀 깨끗한 분이다. 저분은 무죄가 될 것이다. 저분은 반드시 억울한 게 해명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 잘 이끌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그 의리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들어봐도 이게 저도 후보님께서는 이 생각 자체가 남자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엄마 같다는 생각이 사실 살짝 들었고 아버지 같다는 소리가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딱 이미지가 그래도 진짜 왜 우리가 그 의정부 시민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 지금 자녀나 뭐 조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대변을 할 수 있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거기다가 의리까지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양주 시장이 되려면 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요즘에 작년에도 그렇지만 남양주에도 여름에 폭우가 내렸을 때 하천이 범람돼서 물이 잠기게 됐고요. 또 작년 겨울에 눈이 엄청 와서 도로가 마비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시민 옆에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맞죠. 지난번에 왜 윤석열이가 계엄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광장으로 나가서 함께 외쳐서 내란 우두머리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 같이 해야 되고 시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만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남양주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남양주 지금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있다고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우리 남양주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남양주가 지금 많이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구가 73만입니다. 남양주 엄청.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에다가 앞으로는 또 왕숙 신도시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구가 90만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구가 많다고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인구 많으면 살아야죠. 도로도 넓혀야 되죠. 맞습니다. 예. 아파트 많이 지어야 되죠. 맞습니다. 가장 남양주에 없는 게 일자리입니다. 아, 일자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장이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냥 장거리 통근에 시달려야 되죠. 서울로 가야 그러니까 서울로 가려면 지하철 뚫어달라, 네네네. GTX 놔달라, 버스 증차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남양주 내에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남양주의 재정 자립도가 28%밖에 안 됩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대도시 중에 꼴찌입니다. 저는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가 되게 크니까 인구 밀도에 비해서 그래도 잘 돌아가는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네네.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많은데 네네. 들어온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앙정부에 경기도에 손을 빌려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주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독립이다. 맞습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남양주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일자리가 만들 수 있는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왕숙 신도시 네네. 거기 그 주변에 판교 테크놀로지밸리보다 훨씬 큰 40만 평 규모의 네네.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할 일은 무엇이냐? 그렇죠. 거기에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죠. 국내외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고 뭐 바이오, 인공지능, 에너지 이런 많은 좋은 기업들을 일자리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럼 그분들이 서울에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죠. 그럼 통근 시간 짧아지잖아요. 맞죠. 그럼 그분들은 돈도 임금도 높게 받으면서 맞네요. 좋은 데서 편하게 일하면서 아이들도 키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최적임자입니다. 왜냐? 경기도청 경제시장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이죠. 딱이네. 딱딱입니다. 딱딱. 딱딱이네. 딱딱입니다. 맞네요. 그게 굳이 저는 여기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뭐 않겠지만 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남양주가 이 내부적으로 인구가 많다 보고 그 비례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맞죠. 서울로 많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남양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좀 싼 데를 찾아서 오시는데 나중에는 저는 우리 주재영 선생님부터 이 많은 분들 오히려 남양주에 살아야 좋겠다. 이렇게 이사 오게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사 오게 만들어서 남양주에 오니까 행복하다. 문화도 풍성하고 또 맛있는 맛집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안전하다 이런 게 만들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생각이 지금 멋지신 것 같아요. 그 하나만 해도 충분히 왜냐하면 이미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남양주에서도 충분히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해결책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여기 나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도시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맞습니다. 경기도를 보시면 마치 서울이 계란에 노른자이처럼 형성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에 있는데 남양주는 동쪽에 있잖아요. 지금은 그동안에는 남쪽 중심으로 발전했잖아요. 맞아요. 계속 용인, 성남, 수원, 평택, 화성까지. 근데 이제 기회가 열린 겁니다. 동쪽으로 이 분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님 이렇게 이렇게 제가 분위기를 쫙 몰아서 끌어오겠습니다. 상계에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네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진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이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거리가 뭐니까 직장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데 그게 해결된다면 굳이 나갈 일도 없고 의외로 거꾸로 들어오게 살겠죠. 일단은 우리 시민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교통 문제를 제일 우선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많은 후보들이 뭐 GTX 비노선, 지하철 9호선, 8호선 연장, 6호선, 3호선 끌어오는 거 이런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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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시장이 누가 돼서 그 사람이 경기도 이재명 정부하고 함께 협상을 해서 빠르게 일을 진척시킬 것인가. 자신 있나요? 자신 있죠. 제가 평생 해온 게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중앙부처에서. 남들보다 빨리 받아온 자신. 더군다나 우리 남양주에는 세 분의 훌륭하신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최민희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네네네. 김용민 의원님 네네. 이 세 분과 역할 분담을 해서 의원님들은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예산 끌어오거나 규제 해소하고요. 네네네. 저 최현덕은 또 기획을 잘하고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을 잘하면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럼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아니 근데 네. 또 딱 한 가지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케이팝의 그 도산국이고 네. 케이팝이 중심이 강남이라고 하지만 네네. 그거를 어떻게 조금 생각하실 게 있나요? 그럼요. 남양주에서 케이팝의 원조를 만들겠다고 이런 요즘에 이제 뭐 대문 헌터츠 그래서 온통 전 세계가 우리 K 컬처에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외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강남에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다 광화문에, 경복궁에 옛날 고풍스러운 거 역사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남양주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 왕릉이 많습니다. 우리 고종 황제, 순종 황제, 홍유릉, 또 요즘에 그 왕가 사는 남자, 왕사남의 주인공이 단종, 영월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부인이 정순왕후고 그 정순왕후의 릉이 여기 사릉이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둘을 괴롭힌 둘을 죽게 만든 그 세조, 수양대금 세조의 무덤이 저거거든요. 광릉. 광릉이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약간 묘한 인연이긴 하지만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인 왕릉들이 지금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규제입니다. 문화재 규제. 근데 저는 규제를 새롭게 역발상해서 자산으로 만들어서 이 왕릉들을 잇는 뭐 조선 로얄 이음이라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멋진데요? 그 왕릉을 잇는 겁니다. 이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스토리 만들고 또 여기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여러분 오시다 보면 팔당 그 댐 있잖아요. 맞죠. 북한강. 그런 데가 그 강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지죠. 그 규제 때문에 잘 보존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 락앤롤 같은 거, 락댄스 또 이런 인공 암벽 만들어서 같이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벤트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그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멋지시네요. 저는 그런 걸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주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문화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주도 그 어떤 이벤트 차원이나 그 K-pop 차원에서 사실 활성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여기 능이 많아서 여기 산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서울하고 아주 가깝잖아요. 가깝죠. 인천공항에서 버스 타고 1시간이면 올 수 있거든요. 접근성도 좋죠. 수요도 많죠. 또 문화유산까지 많으니까 얼마든지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남양주를 두고 삼행시를 한번 제가 오늘 한번 띄울게요. 즉흥해서. 잠깐만 좀 자, 남들이 아무리 자기가 최고라고 우겨도 양쪽 엄지척하고 주인공은 나야 나 최현덕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멋지시네요. 멋지가요? 얘기 됩니까? 되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정말로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장님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딱 아까 제일 먼저 첫 이미지가 제가 느낀 게 따뜻한 부모님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제 여기 남양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그런 또 훌륭한 또 정치인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 시간이 아직도 많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이번 토일에 남양주 시장 본 경선이 있습니다. 근데 경선은 전화로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과 일반 시민 3만 명한테 무작위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꼭 저 최현덕을 선택해 주시려면 무조건 낯선 전화, 그게 광고든 홍보, 마케팅, 심지어 스팸을 뜰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낯선 전화가 오면 토, 일요일은 전화를 받아서 저 최현덕을 꾹 선택해 주셔야 제가 됩니다. 무조건 그럴 거라 믿고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지금까지 진짜 감동적인 생각자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최현덕 무조건 시장님 될 거라 믿고요. 자, 정말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든지 네. 따뜻하게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시장 후보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구마구 부려먹어 주십시오. 최현덕을 남양주시장의 쓸모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현덕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말에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서 최현덕을 꾹 눌러주시면 제가 됩니다. 여러분께 무한대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